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상담만 받으면 변제금을 미리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회생을 상담 전화를 주시면 누구나 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결국은 내가 법원에 매달 그런 변제금을 얼마나 내야 될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총 원금에서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이 변제율이 얼마나 될지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17년이나 하고 있고 정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분들 상담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3분이면 그 답변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1시간을 길게 상담을 해도 변제금이 선생님은 얼마가 나올 겁니다 라고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내가 변제금을 미리 예상하기가 어려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제금이 딱 예상이 되는 경우, 제가 3분만 상담을 하면 딱 얼마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4가지가 정확하면 돼요. 첫 번째는 직장 소득이죠. 소득이 정확한지,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 그리고 네 번째 대출금을 받은 시기, 그리고 그 대출금을 사용한 사용처, 이게 어디인지 요거를 알면은 문제가 없다, 변제금이 거의 정확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한 그대로 통과가 되시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상담은 저도 되게 편하죠. 상담을 받으시는 분도 너무 싱거울 정도로 빨리 끝나서 아쉬울 정도로 빨리 상담이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서류 준비 안내해드리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정도만 안내를 해드리면 상담 시간이 아주 짧게 이렇게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1시간을 제가 상담해도 선생님은 변제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딱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 물론 이런 경우에도 얼마에서 얼마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어떤 경우인가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누구나 다 보존권고에서 받게 되고 또 보존권고에 따른 준비를 하시는데 애를 먹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근 대출이 많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입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도박이나 낭비에 쓰신 경우, 그리고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에 투자하셨다가 손실이 크신 경우, 게임을 하신 경우, 이런 경우들이죠. 최근 채무, 이 개념이 개인회생에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법원은 아무래도 채무를 조정해주는 목적이 이분이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해지신 경우, 열심히 살았지만 힘들어지신 분들 구제하는 제도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을 가능하면 많이 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청산가치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사용된 금액, 사행성 행위로 사용된 금액을 다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하시고 그걸 다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재산으로 잡아서 변제금을 그만큼 올리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그 회생위원마다 또 이게 보존권고 상들도 다 각양각색이시거든요. 법원 따라도 편차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창원지방법원 같은 경우 주식도박에 사용한 돈을 전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또 안 하세요. 희한하게 50%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런 보존권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100%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보정을 하고 계시고, 서울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셨더라도 일정 부분 감안해서 청산가치에 다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법원 따라서 또 회생위원 따라서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 복불복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까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변제금이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보존권고를 받는지에 따라서 그 최근 대출금을 어떤 형식으로 정리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길게 해도 이게 장담하기가 어렵고, 통장 거래 내역까지 제가 다 이메일로 받아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한 분 사건을 상담하고 검토하는데 제가 몇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건까지도 생기게 돼요. 이게 대표적입니다. 최근 대출이 많고 또 그 사용처가 불성실하거나 불명확하게 쓰인 것이 많을 때, 이때는 변제율을 사전에 딱 집어서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변제율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는 직장이나 소득이 불명확한 경우에요. 최근에 취업을 하셨거나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거나, 아니면
그 근로시간이 짧아서 또 소득이 낮거나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이분이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닐까?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아니면 왜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서류를 만든 건 아닐까? 이런 걸 의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생계비를 깎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변제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총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를 사전에 역시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회생에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부양가족이 몇 명인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양가족을 사전에 정확하게 몇 명이 잡힐 거다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혼이셔서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은 경우, 근데 부모님 부양가족은 쉽게 인정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때와 못 받을 때 변제금 차이가 상당히 나죠. 1인 가구는 뭐 117만 원인데 2인 가구는 195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달 내는 돈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불명확한 경우, 이런 경우에 변제금을 미리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음부터 당연히 그 높은 변제율로 들어가진 않고요. 부양가족도 최대한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해드려 보고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뭐 기본 요건에 맞추면 너무 높게 나오시는 경우여서 추가 생계비를 저희가 요청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게 주거비죠. 그 다음에 뭐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영업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추가 생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변제금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뭐 변제금 산정이 이렇게 조금 사전에 예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변제율입니다. 결국은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니까 법원에서는 변제율을 가능하면 좀 높게 측정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라든가 대리하는 사무실에서는 낮게 책정을 하고 싶은 거고, 그 사이에서 보전공고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제율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낮은 변제율로 신청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변제금을 예상하기가 좀 더 어렵다.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변제율이 상당히 높다, 뭐 60% 70%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불확실한 사항들이 있더라도 그대로 통과될 여지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변제율입니다. 그리고 회생위원 보정 권고 절차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빠르게 서류를 잘 준비해서 내고 갱생의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런 것도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회생위원님이 이분이 참 성실하게 서류 준비도 잘하고 거짓됨이 없이 개인회생 절차에 잘 임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시는 거, 이것도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개인회생 상담하시면 누구나 물어보시는 내용, 저 변제금 얼마나 내야 될까요? 인데요. 뭐 딱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변제금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좋은 내용을 잘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